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QLD의 매수 신호가 아직 켜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등장했습니다. QLD의 7월 29일 종가가 77.58달러입니다. 6월 고점 101.19달러에서 23.3% 빠졌습니다. 이날 하루만 4%가 가까이 넘게 밀렸고 장중 저가 근처에서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반등 시도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6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2배 레버리지로도 마이너스 20%대일 거고 3배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 검색창에 QLD 하락 이유 아니면 QLD 손절이라고 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 첫 번째 매수 구간인 노란색 지표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이 신호가 켜진 구간은 정확히 11번이고 지금이 12번째 시작입니다. 그 11번이 각각 어떤 자리에서 켜졌고 어떻게 끝났는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과 어떻게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될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인하실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이 정말 매수할 만한 구간인가? 둘째, 지난 10년의 11번은 어떤 자리에서 켜졌고 어떻게 끝났는가? 셋째, 그래서 얼마를 몇 주에 걸쳐 어떤 순서로 넣는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간을 건너뛰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구간이 왜 매력적인지와 분할 매수를 왜 그 기간으로 나누는지가 앞뒤로 붙어 있어서 특정 부분만 보시면 질문이 반드시 남습니다. 조금 느리게 느껴지셔도 순서대로 끝까지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바닥을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좋은 평단가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건강한 투자 마인드와 전략을 업로드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차트를 보시면 위를 향한 삼각형이 매수 신호, 아래를 향한 삼각형이 매도입니다. 강도에 따라 색이 3단계로 나뉩니다. 노란색이 1차, 빨간색이 2차, 보라색이 3차입니다. 보라색으로 갈수록 매수 강도가 강하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조건 중 하나인 RSI 조건을 만족했으며 기준값은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 미국장 마감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건은 이미 들어와 있고 낙폭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미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구간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가 23% 빠졌는데도 아직 200일선 위에 있습니다. 반등하더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10년 전체를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연속으로 붙은 부분은 하나의 하락장으로 카운팅합니다. 지난 10년간 1차 매수 구간이 나온 건 11번입니다. 그중 빨간색에 이어 보라색까지 진행된 건 5번입니다. 먼저 노란색에서 끝난 6번입니다. 2018년 4월, 2019년 5월, 2019년 8월, 2023년 10월, 2024년 4월, 2024년 8월입니다. 이 6번은 전부 상승장 속에서 나온 조정이었습니다. 무역 분쟁 재점화, 금리 발작,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 등 그때마다 시장은 이게 끝의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전부 상승장 안에서의 조정이었습니다. 노란색에서 끝났다는 게 조금 빠지고 말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QLD는 2배 레버리지라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도 색은 노란색에서 끝났습니다. 노란색만 켜져도 체감상으로는 충분히 무서운 하락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23% 빠진 상태에서 노란색만 켜져 있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빨간색과 보라색이 함께 나온 5번입니다. 2018년 가을 미중 무역전쟁, 2020년 코로나, 2022년 금리 인상, 2025년 관세 이슈, 2026년 봄의 전쟁 이슈입니다. 지나고 나서 모두가 그때 샀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구간이 정확히 이 5번입니다. 이 5번은 2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락폭이 아주 컸거나 하락 기간이 아주 길었거나 그래서 강도가 노란색에서 빨간색, 보라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6번 쪽일까요? 5번 쪽일까요? 그건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6번의 조정을 기간으로 보면 하락이 시작되고 끝나기까지 짧게는 2달, 길게는 넉 달에서 5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매수 표시가 실제로 켜져 있던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지표는 하락이 시작될 때 켜지는 게 아닙니다. 넉 달짜리 조정에서 마지막 2주에서 한 달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된 주요 바닥 구간에서만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가 켜졌다는 건 이제부터 조심하라는 경고임과 동시에 하락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QLD가 고점 대비 23% 빠진 자리에서 켜진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락이 초반이 아니라는 게 지표의 판단입니다.
빨간색과 보라색까지 갔던 5번도 원리는 같습니다. 노란색이 켜지는 시작점 자체가 이미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자리입니다. 코로나든 관세든 금리 인상이든 첫 노란색은 이미 두 자릿수로 빠진 다음에 켜졌습니다. 그 시작점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나눠 사면 대부분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항상 늦은 것 같습니다. 한참 빠진 다음에 켜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 지표를 그렇게 만든 이유입니다. 빠지기 시작할 때마다 켜지는 지표는 1년에 10번도 넘게 켜집니다. 그러면 현금이 남지 않을 뿐더러 매력적인 가격에서 살 수 없습니다. 최대한 바닥 근처에서 켜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쓸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신호를 좌표로만 쓰는 이유입니다. 바닥을 맞히는 지표가 아니라 자신있게 시작 버튼을 누를 자리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이번 하락은 왜 왔을까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지난주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지표에서 예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7% 빠졌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을 1950억에서 2050억 달러로 제시했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900억 달러로 18% 늘었고 순이익이 358억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올해 자본 지출이 1900억 달러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메타는 매출이 28%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14% 밑돌았고 자본 지출 가이던스의 하단을 오히려 올렸습니다. 아마존도 올해 2천억 달러 규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처음 터진 곳은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이미 그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메모리 업체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경쟁 우려까지 붙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한 주 만에 7% 가까이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매출은 다 늘었습니다. 시장이 묻는 건 하나입니다. 그렇게 쓴 돈을 언제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건 악재가 하나 터지고 지나가는 종류의 하락이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하락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오면 사줄 사람이 다시 생깁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했습니다. 5회 연속 동결입니다. 그런데 표결이 9대 3이었습니다. 반대한 3명은 전원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다수 의견과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반대표가 나온 건 2016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상을 예상한 시각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결입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거라는 우려는 2024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3명이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실제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8월 상단 5.5%에서 지금 3.75%입니다. 2년 동안 1.75%포인트 내려왔고 그 사이 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려는 계속 있었고 방향은 계속 하방이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5.21%로 19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고 10년물도 4.67%입니다. 단기 정책금리는 내려왔는데 장기금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성장주에 실제로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입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 안에 이란 연계 세력을 합동 타격했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실제로 보는 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쟁 전까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통로입니다. 하루 만에 유가가 5% 넘게 뛰었습니다. 브렌트유가 90달러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금도 4,000달러대에서 강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로 들어옵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는 늦어집니다. 앞에 두 가지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원인이 3개인데 어느 하나도 이번 주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 없이 계속 밀렸으니 단기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V자 반등을 확신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관세 유예 발표가 있었고 2026년 봄에는 전쟁 합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였고 지금은 그런 카드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 못한 호재를 기다리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하나만 짚겠습니다. 환율입니다. 7월 1일에 1,558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3원입니다. 한 달 동안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보통은 주가가 싸질 때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여 환율이 비쌉니다. 위험이 커지면 돈이 달러로 몰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주가가 싸면 환율이 비싸더라도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도 싸고 단기적으로 환율까지 크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주 오는 조합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초단기채와 달러 배당이 있어서 환전 부담이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원화로 환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매수하는 순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표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짚은 미증시 상황과 주요 경제 지표를 같이 확인합니다. 그걸 다 확인하고 노란색 1차 구간에서 매수를 확정했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8주로 정합니다. 왜 8주일까요? 감으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노란색으로 끝난 조정들의 전체 하락 기간이 2달에서 넉 달 사이였습니다. 8주는 그 2달을 통째로 덮습니다. 짧은 조정이면 8주 안에 회복이 시작되고 긴 하락이면 8주 뒤에 다음 카드를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초단기채를 포함한 현금성 자산에서 40%를 그 8주에 나눠 넣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3천만 원 있다면 40%는 1,200만 원입니다. 8주로 나누면 회차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8주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추가로 10%더 빠져도 반대로 하루에 5% 튀어올라도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150만 원을 집행합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빠지면 더 빠질까 무서워서 못 넣고 오르면 비싸진 것 같아서 안 넣습니다. 그렇게 2번만 건너뛰면 계획은 이미 없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주 단위보다 매일 나눠서 사시는 걸 권합니다. 심적으로 훨씬 편하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수 투자에서는 매일 사는 것과 매주 사는 것의 평단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간과 비중은 제 기준입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의 절대 금액이 1억이 훨씬 넘는 분, 전체 자산에서 현금 비중이 80%가 넘어서 이번 매수에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분, 그리고 매수를 처음 해보시는 분입니다. 이 경우라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분할 매수 기간을 8주가 아니라 12주나 16주로 늘리시거나 1차 매수 비중을 40%에서 30%나 25%로 줄이시는 겁니다. 첫 분할 매수에서 최소 한 번은 수익으로 끝나는 경험을 해보셔야 다음 하락에서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첫 경험이 큰 손실이면 기준을 잘 만들어놔도 두 번째부터는 손이 안 나갑니다.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얼마를 몇 회에 걸쳐 어느 요일에 넣을지를 시작 전에 정하는 것. 이걸 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약간의 하락에도 흔들립니다. 그럼 8주를 다 넣었는데 하락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느냐? 남겨둔 현금에서 다시 40%를 꺼내 8주를 더 진행합니다. 합치면 16주, 넉 달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현금성 자산의 80%를 쓴 상태입니다. 지난 10년 기준으로 보면 11번의 매수 신호 구간 중 10번이 이 16주 안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큰 하락장 5번만 따로 봐도 4번이 여기서 커버됩니다. 그 기간을 다 채워서 만들어진 평단가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가격입니다. 그럼 남은 20%는 뭘까요? 현금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남은 현금과 보유 중인 고배당 ETF에서 매달 나오는 배당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호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를 이어갑니다. 왜 중요할까요? 앞에 80%는 넉 달짜리 하락에 대한 대비입니다. 남은 20%와 배당금은 1년 넘게 이어지는 하락에 대한 대비입니다. 배당금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니까 하락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회차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을 잡으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QQQI를 1억 들고 있다면 세금을 제외하고 매달 약 1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도 이 돈은 계속 나옵니다. 하락장에서 매달 새로 생기는 매수 탄약이란 뜻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질 때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 구조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래도 이 질문 두 가지는 반드시 나옵니다. 먼저 2022년 16주로 커버되지 않은 딱 한 번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무한 양적 완화로 주식은 이미 초고평가 상태였고 여기에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금리가 10일의 연속 인상되면서 5.25에서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2년 동안 인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도 논쟁 끝에 동결이었습니다. 방향이 비슷해 보여도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덧붙이면 그 시기에도 이 방식으로 계속 사들였다면 지금까지 추가 매수가 필요 없을 평단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닷컴 버블입니다. 이걸 확신하신다면 특히 레버리지 투자는 고려하면 안 됩니다. 40년이 넘는 나스닥 100 역사에서 급급의 하락은 딱 한 번뿐이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한 해에만 지수가 약 102% 올랐고 1998년 10월 저점부터 2000년 3월 고점까지 약 4.5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83%가 빠졌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은 27,000선입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6만원 찍고 나서 할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정말 온다면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수량을 늘려야 하는 구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2번째 노란색 신호가 켜졌고 이 지표는 하락 초반이 아니라 후반에 켜집니다. 하락의 원인 3가지 중 어느 것도 이번 주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아니라 설계로 대응합니다. 40%를 8주, 다시 40%를 8주, 남은 20%와 배당금으로 끝까지 그 기간만큼은 같은 요일, 같은 금액을 지키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8주를 지킬 수 있는 계획입니다. 내가 사기 전에 오르면 어떡하지?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건데 지금 다 사자. 이런 마인드를 건강하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영상은 반도체입니다. 실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건지 지금 반도체가 역사적으로 싼 구간인지 비싼 구간인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